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선에서 0.7%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하고 군사비밀 보호와 교환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부울경, 인천, 제주 등 순회 경선을 차례로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다음 달 17일 발표합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미뤄왔던 육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결과 1, 2위 두 후보 간 격차는 6표 줄었고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당선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제도 영남 곳곳이 40도에 육박한 가운데 오늘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기상청에서 전국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혹독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인데요.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극한 더위로 한때 아스팔트 온도가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빈틈없이 내리쬐는 경남 양산. 연일 이어진 극하대 폭염 속에 낮 기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아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온도를 재보니 무려 60도에 육박합니다. 펄펄 끓는 불가마를 방불케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방학한 김에 물놀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더위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영남 지역으로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내륙도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돔이 형성된 가운데 남서쪽에서 열대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열기가 축적돼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과 지형 효과가 더해져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지난 7월 26일, 남부지방은 7월 25일 날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앞으로의 폭염특보를 전제로 한 기온에 대한 위험기상은 유지되거나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서울 등 내륙의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밤사이 체감온도도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남 지방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월 상순까지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그제 7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는데요. 노약자나 기저질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질 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닷새째 5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중순 이후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질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 휴일,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북에 1명, 경남에 1명인데 모두 야외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온열 질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0.5%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0시부터 6시의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대도 대부분 5%를 넘는 발생 비율을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서교동 일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복구가 되기 전까지 600여 세대가 무더위 속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거실 한쪽에 놓인 에어컨은 덮개가 열린 채로 작동이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냉장고도 밥솥도 무용지물입니다. 인덕션도 못 쓰고 불이 없으니까 주방에 그러니까 요리를 못 하죠. 그냥 이거 들고 나와서 붙이질 않은 거죠. 저녁 식사를 앞둔 시간 서울 서교동 일대 66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린 겁니다. 주민들은 무더위 속 땀을 뻘뻘 흘리며 전기가 다시 공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깜깜하고 무거운데 바깥에 있는 게 더 시원하지. 한국전력은 새 변압기와 전선을 가져와 2시간 40분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하던 소형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50대 선장 A씨 등 전복된 어선 위에 있던 승선원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공주에 있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신풍휴게소에서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났다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달리던 트레일러 앞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 강국인 브라질과 히토류 또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Aprendi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히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루,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2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2차례 인정했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한 내용이 성폭행 살인을 입증하는 증거로 재판에 제시됐습니다. 장윤기 측은 지인들의 말에 단순 호응을 한 정도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미 혐의는 인정한 상황에서 형량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 185건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모장 등에서 나온 내용으로 범행 동기와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인들과 메시지로 나눴던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여성과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혹은 메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특정 피해 여성들을 약간 도구나 성적 대상화해서 일부 행위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윤기 측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을 꺼내면 호응하는 수준이었다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거론하며 장윤기가 학창시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의 장난을 받아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장윤기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사형을 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건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다 적은 무기징역을 택하도록 재판부에게 이제 읍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고생을 도우러 왔던 남학생도 피습당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장윤기가 119에 신고를 해달라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보는 사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태어난 척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장윤기 결심 공판을 다음 달 31일 열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쇄신 TF가 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시작으로 우선 오늘 10월까지 경찰 수사의 구조적인 문제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쇄신 TF가 첫 발을 떼면서 조직을 수사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으로 크게 흔들린 수사 공정성을 바로잡고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되는 공룡경찰 우려까지 씻겠다는 목표입니다. 권한을 가진 만큼 앞으로 그 권한이 행사되는 그만큼 부패 구조 같은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고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잡고 초반부터 고삐를 죄기로 했는데 당장 다음 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부터 들여다봅니다. 내부적인 어떤 부실 수사나 또는 뭐 조직적 은폐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팩트 위주로 보고를 받고 경찰이 대책으로 내놨던 순환 인사제와 가족 상피제 도입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위원회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여건까지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경찰 인사, 셀프 쇄신 지적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거나 외부 위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땅에 떨어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2달 안에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안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의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틀 전까지 하던 군사작전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You know, we're having good talks. So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something could happen. And if it does, good. If it doesn't, we go back to doing what we were doing 2 days ago. 중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경합지역인 미시간을 찾아 진행한 연설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가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습 중단 배경으로 거론된 방공 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에 대해서는
탄약은 충분하며 재고를 계속 보충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협상을 요청한 적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란군 최고 합동사령부도 미국의 어떤 위협도 반드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었던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장례식을 계기로 워싱턴을 찾는 두 정상과 현지 시간 28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은 이란 전쟁 발발 뒤 처음 열리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끈질긴 요청으로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과 협상을 둘러싸고 불협 화음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향후 대이란 공조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입장이라며 갈등설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파괴됐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We're being very nice to a lot of countries that would not survive without us. And you know who wouldn't survive without us? Israel. Bibi's coming, he'll tell you. 또 최근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하며 러시아와 이란 간 밀착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도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기지의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 볼 거라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맞물리는 상황에서 내일 두 정상회담은 중동과 유럽 두 전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단됐지만 이란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을 받는 등 중동 곳곳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전선 확대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잠잠해졌지만 이란 외무부는 당장 대화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적도 없고 현재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میانجی‌ها ممکن هست پیام‌هایی را از طرف آمریکایی به ما منتقل بکنند در مورد تحولات جاری در منطقه ولی در حال حاضر ما هیچ مذاکره‌ا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داریم. 또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هیچ وقت اجازه ندادیم و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آمریکا تعیین کننده زمان جنگ و صلح باشه.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항 문제는 오만과 논의 중이고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들을 향해서는 미국이 이란 공격을 위해 영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동부 지역과 수도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노린 이라크발 드론들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 동부와 홍해 연안 도시 얀부를 잇는 원유 공급 운송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주변국과 친이란 세력들도 분쟁에 얽혀 있어 중동에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상장 첫날 시총 1위로 올라서며 화려하게 데뷔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 빅3를 위협할 거라는 경계감 속에 아직 기술 격차가 크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반도체 대표 주자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하이 증시 입성 첫날 5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첫 거래일의 공모가 대비 466% 껑충 뛰면서 주당 49위안에 장을 마쳤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1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1위로 등극했습니다. I regret that because it leaves me sort of without a significantly dramatic word to describe a company gaining almost 500% and becoming the Chinese mainland's most valuable listed company on its first day of trade. 상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683조 원대로 평가되는 미국의 인텔 시총 규모까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총 1,000조 원대의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블룸버그 등은 창신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빅3를 위협할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기업 공개와 투자로 오는 2030년 창신 메모리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의 2배가 되고 시장 점유율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보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 일찍부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 한국과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날 역대급 흥행도 유통 가능 주식이 현재의 약 6%에 불과해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nly 6.73% of the company's shares were freely tradable today. And with different groups of shares locked up for periods ranging from 6 months to 3 years. 뉴욕 증시에선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경계감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어제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한때 2% 가까이 하락했다가 끝내 다시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등 오락가락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상장 여파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800선에서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때 6,557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장 후반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고 0.97% 오른 6,755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중 변동은 주말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발표된 대규모 협업 소식이 증시 하방을 일부 지지했지만 첫날부터 중국 시장 시총 1위에 오른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의 상장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초반에는 CXMT 상장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외국인 매도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장 후반대에는 CXMT 상장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증시에 다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상장한 이후에는 이벤트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하는 기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24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1.8% 오른 25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70만 원대까지 내렸던 SK하이닉스는 3.2% 오른 18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 계획을 밝힌 네이버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상승세를 탄 코스닥은 장중 상승분을 소폭 확대하며 2.22% 오른 764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68.5원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을 앞두고 관련 상품의 거래 대금이 줄어 1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LNF의 테슬라 공급 계약 정정 공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11억 가까이 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 거래가 7조 원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지더원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업체 라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 12억 원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주말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인 여름철 휴가 기간에 377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도 평소보다 붐비는데요.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 비중이 30%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치사율이 무려 3.7배까지 높아졌는데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는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부근 4차선을 달리던 트럭이 주행 중 미끄러져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 2명이 차 밖으로 튕겨나와 쓰러졌는데 뒤따라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혀 결국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중앙선 일직터널 부근 한 승용차가 1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차를 못 보고 부딪혔습니다. 운전석 측면 충격 이후 가드레일에 연속으로 부딪히며 차량이 수차례 뒤집힐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잘 착용한 덕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95명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숨진 비율이 29%에 육박합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셈인데 이 비율은 최근 3년 평균보다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머리나 목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배 높아집니다. 치사율의 경우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의 경우 무려 3.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고속도로 이용률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의 착용률이 낮았는데 올 상반기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차 안전띠 착용률은 78.3%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하루 평균 543만 대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유사시 생사를 가르는 안전띠 착용 3초 습관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음식 축제 도중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이 총격에 3명이 숨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로 한창 음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That says 100K. Shooting. Oh. Oh shit! Right here.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곧이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한꺼번에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사방에서 울립니다. 요란한 총성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방문객들은 부근 박물관 등에 몸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후 6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번화가 스페이스 니들 인근 마지막 날인 사흘째 열리던 음식 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부상자엔 2살 배기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We suddenly heard some firecrackers, what I thought were firecrackers, and people started yelling, shooter, shooter, and there was like a stampede of people just running. I heard about, I'd say, close to 12. Sounded a little bit like firecrackers at first. I looked to my left, I saw at least one individual with a switch, semi-automatic. I saw another one that was two. 2명이 서로 총격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1명은 체포했고 다른 1명은 추적 중입니다. So this was a shootout in the fight of Seattle. There were two people who we believe were shooting at each other. 1982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수백 개 맛집이 참가하고 3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 축제는 이렇게 참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간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후텁지근했습니다. 강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9도, 청주와 제주 2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열기가 더해지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밀양도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선에서 0.7%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하고 군사 비밀 보호와 교환 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부울경, 인천, 제주 등 순회 경선을 차례로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다음 달 17일 발표합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미뤄왔던 육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결과 1, 2위 두 후보 간 격차는 6표 줄었고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당선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제도 영남 곳곳이 40도에 육박한 가운데 오늘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미 인정해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 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당내 개입설은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 첫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 중원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충남 금산 출신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네.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를 찾은 김민석 후보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논리이자 바보 궤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당의 전방위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정청래 후보의 아픈 지점도 파고들었습니다.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책임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냈다며 연임에 성공한다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계파 간 충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전면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엄호하자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이 위험해진다며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이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정 후보 발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개입설이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 된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비전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과 인천, 제주 등 순회 경선을 차례로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전국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8월 17일에 발표합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윤리위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그동안 미뤄왔던 육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의 문제로 사안을 규정하며 흔들림 없이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위원회도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회의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의 지도부가 윤리 규정을 논할 권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리위 해결법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사자인 권 의원은 직접 사건이 발생한 원내대표실을 찾아 사과했지만 자진 탈당 권유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밖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육선 조경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의원 징계안도 본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사임과 징계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위원 2명이 불참한 채로 징계 절차가 강행되면서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내홍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33,588표를 얻어 강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후보는 6표 늘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국회 사랑제에서 취임 뒤 첫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조 의장은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과 본회의 개최 정례화 등 구상 중인 후반기 국회 운영 방향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혁한 것처럼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현태 전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에 대한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한 전직 군인 6명은 재작년 비상계엄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감식에서 최초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불길이 위층으로 급격하게 확산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행동 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장 상인들도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시장 상인들은 손님까지 줄며 이중고를 겪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을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장도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손님도 상인도 손에서 선풍기를 놓지 못하고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아무래도 더우니까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실내로 다들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찾을 때 좀 실내 데이트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아무래도 시장은 발길이 좀 줄지 않을까. 그늘막이 설치된 곳은 그나마 낫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잠깐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고무장갑 안에는 금세 땀이 차오르고 상인들은 채소가 상할까 걱정입니다. 상추니 그런 거는 이제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부추 같은 거 이런 나무 종류. 그러니까 예전같이 많이 안 갖고 오지. 요새는 조금씩 갖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생선 가게는 얼음값에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손님에게 내놓은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높은 기온을 이기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금세 녹아내립니다. 20kg짜리 한 번 하면 한 2시간도 안 가서 다 녹아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녹으면 다시 채워야 되고 이게 팔아야 얼음값도 안 나와 요즘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과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폭염의 높은 습도까지 이어지면서 올여름 가전 소비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하거나 습기를 제거하는 대형 제품보다 필요한 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미니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제품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는 제품까지 다양한 소형 선풍기가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에는 거실에 놓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큰 선풍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필요와 생활 공간에 맞춘 소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랑 원하는 온도가 다를 때 좀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많이 시원해서 즐겨 쓰고 있습니다. 냉방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빨래를 말리고 실내 습기를 제거하는 가전에서도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나 작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와 소형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건조기는 일반 건조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매일 입는 속옷, 수건을 자주 빨아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생활 방식이 개인화되면서 가전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 하이마트와 이마트의 가전 판매 동향을 보면 소형 제습기는 190%, 3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고 건조기와 선풍기, 이동형 에어컨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이동과 보관이 쉬운 데다 좁은 집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이 많아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필요한 공간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높은 습도가 반복되는 만큼 공간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가전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가전, 달라진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이 여름철 가전 시장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경기 저하와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투자 호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8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고물가 지속과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현재 생활 형편 지수가 1포인트 내렸지만 임금 상승 기대 등으로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종전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미국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섰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8번째 회담이지만 이란 전쟁 개전 이후로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순위가 될 거라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힘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נדון בכל הנושאים שעל הפרק, בראשם איראן, וכמובן שהמטרה שלנו היא לשמור על ביטחוננו וגם להרחיב את מעגל השלום סביבנו.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이란을 약화해야 한다며 대이란 군사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철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먼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몇 달 전에 끝장이 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전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를 위해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자 지구에서 국제 안정화군 진입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3선 도전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상 불가능한데요. 농담이라고 둘러대던 트럼프가 최근에는 아예 2028이라고 적힌 모자까지 쓰고 나왔는데 비상사태 선포부터 부통령 출마까지 온갖 꼼수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8이 적힌 모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언론은 내 덕분에 산다며 시청률을 위해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Now I'm going to do it again. Thank you. I'm going to do it. Should be easy. I'm getting very good at running for president. 언뜻 가볍게 던진 말 같지만 문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선 가능성을 언급한 건 벌써 10번이 넘습니다. I would love to do it. I have my best numbers ever. It's very terrible. I have my best numbers. If you read it, am I not ruling it out? You'll have to tell me. 당내 장악력을 유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말장난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One day the joke turns into reality, another day the reality turns into I was just joking. And you don't know until it happens often, which, if either, was his intention. 물론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기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우크라이나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를 미루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합니다. So let me just say 3.5 years from now. So you mean if we happen to be in a war with somebody?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는 트럼프가 3선 연임을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챔피언 LG가 후반기 시작과 함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8연패의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한 번 더 삐끗하면 5강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LG는 50승에 선착했습니다. 전반기 50승은 통합 우승을 했던 2023년과 지난해에도 이루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14경기에서 단 3승을 추구하는 데 그쳤고 8년 만에 8연패도 당했습니다. 선발과 불펜 투수진이 한꺼번에 무너졌고 타선의 집중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처음 겪는 긴 연패, 선수들은 라커룸 청소부터 단톡방의 메시지 공유, 선수단 미팅 등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2연패가 4연패, 5연패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제가 LG에 오고 나서 이렇게 긴 연패는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사실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LG는 1위를 달릴 때도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 등 세부 지표에선 중위권이었는데 경기 운영으로 버텨오던 팀 전력이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도 순위는 선두 삼성의 5게임 차 3위. 하지만 6위 한화나 7위 NC보다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은 모두 아래입니다. LG는 이번 주 등판 예정인 메이저리그 112승 투수 카라스코에게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have a great traditional, a great fan, a great organization, and my goal it is to bring another championship home. 외야 수비를 담당했던 송지만 코치에게 타격을 맡기는 등 대대적인 코치진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기 강팀으로 변신한 키움과 팀 평균 자책점 1위인 두산을 상대하는데 확실한 반전을 만들지 못하면 LG는 가을 야구 경쟁의 한복판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팀을 지휘하는 신태용 감독이 과거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감독 소속팀인 페르시자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축구협회와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징계는 한국에서만 적용되며 페르시자를 포함해 한국 밖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출근길 서울의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열기가 더해지며 날이 더욱 뜨거워지겠는데요. 전국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서울은 35도, 대구는 무려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 청주와 제주 27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와 밀양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조금 더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며 볕이 뜨겁겠지만 경기 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온열 질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분간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